안녕하세요. 오늘 서밋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어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리더를 위한 생성형 AI 전략 6가지,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기입니다. 최근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인 생성형 AI에 대한 리더로서의 관점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과거의 기술 혁신을 보면서 얻은 6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솔루션즈 아키텍트 인호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성형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션을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AI, 생성형 AI, 그리고 머신러닝의 차이점을 아실까요? 사람들은 이 용어를 혼용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각자가 생각하는 개념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마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성형 AI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세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용량과 가용성에서도 눈부신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컴퓨팅 용량을 바탕으로 머신러닝이 발전했고 생성형 AI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미국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디면서 했던 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미국인이라면 That's one small step forward. 여기까지만 말을 해도 누구나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 없이 이 문장을 완성하려면 수많은 맥락이 필요합니다. 각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성을 알아야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문장에 빠진 부분을 완성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어떤 답을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추워했다를 고르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문장의 맥락과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어가 뒤에 나와야 하는지 문장을 구성한 각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한국의 유명한 시인 윤동주의 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뒷문장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을 이루는 모든 단어의 문맥과 구조 그리고 관계를 이해할 때에 AI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인간의 상호작용을 모방하여서 작업하는 모든 기술을 AI라고 하는데요. 코드화된 결과를 리턴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활용한 예측 가능한 입력이나 출력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오늘날의 거의 모든 AI 시스템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이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같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그 하위 집합으로 딥러닝이 있습니다. 심층 신경망 기술을 사용하는 특정 유형의 머신러닝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층의 신경망을 거치면서 각 아이템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 사이의 관계들을 파악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의 하위 집합인 생성형 AI가 오늘날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개념을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전처리된 데이터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집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간단한 입력값으로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훨씬 다양한 종류의 비정형 데이터를 전처리 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블루베리 머핀 사진과 치아와 사진 같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패턴의 데이터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한번 치아를 찾아보시죠. 아주 비슷하지만 딥러닝을 활용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생성형 AI로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향상된 생산성, 그리고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창의성까지 모두 생성형 AI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위까지 각 접근법에 따른 가격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독자적인 기본 모델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만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 시간, 비용, 그리고 복잡성 같은 것들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 각자의 목적에 맞게 조금씩 파인 튜닝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식인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RAG라고 하는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파인 튜닝된 모델이 웹의 날리지 베이스를 검색해서 답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모델이 출력한 결과와 날리지 베이스 결과를 조합을 해서 조금 더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출력 결과를 놓거나 또는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질문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생성형 AI의 역사를 빗대어 보고자 합니다. 미래를 예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를 참고해야 한다라는 마키아벨리의 명언이 있습니다. 나아갈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바꾸었던 과거의 기술 혁신들을 돌아보고 조금 힌트를 얻어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혁명은 1436년 인쇄기의 등장입니다. 인쇄기는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준 가장 근본적인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수백 년 후에 에디슨이 전기와 전구를 발명했고 이것이 현대사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 후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했고요.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발전했고 2006년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설립이 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했습니다. 점점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의 기술 혁신은 무엇일까요? 이미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 다음의 기술 혁신이 생성형 AI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앞선 사례들을 돌아보면서 저희는 우리 사회와 기술자들이 어떻게 기술 혁신에 대처해왔는지에 대해서 6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6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하려면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이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인터넷과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의 힘을 어떻게 비디오 대여 산업에 사용할 수 있을지 이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웹툰도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깨달으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강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휴대폰에 모두 뛰어난 성능의 카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미지와 비디오 기술을 발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휴대폰에 사용할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탄탄한 기반이 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뉴저지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의 작업장 바로 앞에 있는 거리입니다. 1879년 휴가 기간 동안 에디슨은 자기 작업장 밖의 거리를 전구로 밝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이렇게 꾸며놓으면 보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은 온 세상이 전구로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에디슨이 시도했던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디슨은 그때에도 뉴저지주 전체를 밝히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뉴저지 전체에 전력시설이 보급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생성한 AI로 만든 여러 가지 훌륭한 레퍼런스들을 보시고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과정 없이 바로 생성한 AI를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기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회의론과 과대 광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인쇄기로 구텐베르크에서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가 되었을 때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지만 이제 인쇄기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출판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위협을 느꼈던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우리는 출판에 반대한다라는 요지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늘 계속해서 발생해왔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틀린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컴퓨팅은 지나갈 유행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 위크라는 잡지에서는 아마존의 위험한 베팅이라고 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자신의 물류 인프라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기업이 남의 인프라 위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서비스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초기 기술에 대해서 자주 오해합니다. 또는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너무 많은 믿음을 주기도 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신뢰를 잃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런 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업무도 변화해야 합니다. 농업시대부터 원격 근무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술이 사라지고 또 많은 기술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가진 기존의 기술이 사장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새로운 기술은 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진 기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이 진화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도 함께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아키텍트, 소셜미디어 관리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며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이 중에서는 20년 또는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 없던 직업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생성한 AI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직업과 기술이 생겨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점은 이렇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역할이 나타난 이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새로운 기술을 서둘러서 도입하는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업무에 그대로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면 변화는 미미합니다. 전기가 발명된 후에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이 되었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화 생산 라인을 만들기까지 정말 전기만 필요했을까요? 진짜 혁신은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공장 배치와 운영 방식을 재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위험과 책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개인정보 보호 법률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법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한 마르텍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술이 조직보다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설명한 법칙인데요. 보시다시피 먼저 기술이 나오면 개인이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그것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공정책은 언제나 가장 늦게 기술의 발전에 대처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 기술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업은 선제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 관리를 기업의 의무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면 그때는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치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1995년 아마존의 첫 번째 웹사이트입니다. 이때에는 이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트래픽과 매출 모두 아주 미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책을 판다는 아이디어는 그때에도 신선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그 도서 판매 경험을 확대해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온라인 마켓을 운영했던 인프라 경험을 살려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은 작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생성형 AI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폭발시켜줄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즈니스 리더로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생성형 AI 시대를 대처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강인호 솔루션즈 아키텍트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AWS의 강인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통해서 6가지 교훈을 도출했습니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은 생성형 AI 시대의 리더로서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꼽은 가장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성공한 사람들은 올바른 도구를 사용했다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에서 올바른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 여러분의 업무에 딱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비교해보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의 초고도 모델을 범용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파라메타가 증가하면 그만큼 반응 속도나 성능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이런 다양한 모델을 서로 비교해보고 쉽게 선택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아마존이 직접 개발한 타이탄 모델뿐만 아니라 AI 테뉴얼 랩스, 엔트로픽, 코히어, 메타, 스테이빌리티 AI, 미스트랄 AI와 같은 AI를 선도하는 기업의 고성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나 비용 측면을 서로 비교해보고 쉽게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을 선택했던 간에 단일한 API를 통해서 추론을 하기 때문에 모델을 쉽게 변경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하시면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시면서 기업 내부의 데이터가 퍼블릭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경쟁자들에게 기업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십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사용자의 데이터나 프롬프트를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과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유해 컨텐츠 필터링, 민감 정보 마스킹, 그리고 금지 주제 설정과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저희가 꼽은 두 번째 교훈은 탄탄한 기반이 선행되었다입니다. 앞서 에디슨이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전력 시설이라고 하는 기반이 선행되어야 했던 것처럼 생성형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꼭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않으시더라도 파인 튜닝이나 내지는 RAG를 하시더라도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학습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직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시거나 일부만 도입하셨다면 다음 지침을 참조하셔서 클라우드 도입의 여정을 가속화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원칙과 목표를 수립하시고요.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그룹인 CCOE를 조직합니다.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작은 워크로드라도 빠르게 클라우드로 이전하시면서 이때 쌓인 노하우를 통해서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하십니다. 이 여정에 AWS의 경험 많은 파트너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기반은 데이터인데요.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의 경쟁력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어, 지식 기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기업이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이자 경쟁력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마치 원유와 같아서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제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확장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학습한 데이터의 이력을 관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생성형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인지하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꼽은 세 번째 교훈은 회의론과 과대 광고가 있을 것이다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게 되면 그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에서는 회의론적인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신기술에 열광한 나머지 맹신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리더로서 이런 변화의 시기에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갖고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음은 AI 출현에 관련된 몇 가지 통계 수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AI 자동화에 노출될 일자리의 비율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 5년 내에 재교육이 필요한 직원의 수고요. 세 번째는 1940년도에는 없던 직종이 새로 출현한 비율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통계 수치를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이런 통계 수치를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 출현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주체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른 기술 수용 곡선입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부류는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라고 불리는 부류인데요. 이들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들을 즐겨하고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는 것들을 즐겨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했던 결정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인정과 전문가로서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내에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는 앰베서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부류는 초기 다수인데요.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안정됐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에게 이득이 됐을 때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성공한 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변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후기 다수인데요. 이들은 모든 것에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본인들의 잡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본인들도 이런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안정감을 갖고 이 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팀 내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리더로서 이런 변화를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받아들였을 때 이들에게 실질적인 베너핏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그들의 전문성과 커리어 패스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 이 기술 자체에 경도된 나머지 모든 문제를 이런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나 솔루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처럼 모든 문제를 생성형 AI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려면 이 문제를 생성형 AI로 해결해야 하는가? 그보다 더 적절한,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때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과대 광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꼽은 네 번째 교훈은 새로운 기술로 업무를 재구상하라입니다. 앞서 회의론과 과대 광고를 벗어낸 이후에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조를 재해석하고 재정의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조를 얼마나 빨리 바꿀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 변화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뉴욕대 교수인 스컷 켈러웨이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AI가 그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AI 자체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AI를 학습해서 본인의 업무 전문성을 증강시킨 누군가가 그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AI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AI를 통해서 우리 업무 전문성을 어떻게 배가시킬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출현한 지금이 바로 팀과 조직을 교육시킬 적기입니다. 여러분은 리더로서 팀과 조직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 그리고 향후에 미래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평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전개할까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생성형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몇 가지인데요.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같은 엔지니어링 기술도 필요하지만 업에 대한 이해에 해당하는 도메인 지식,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소프트 스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다음 에라야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업무 전문성을 배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WS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경영자들을 위한 제너러티브 AI for Executive에서는 경영자들에게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드리고요. 앤드류 은교수와 같이 개발한 코스가 코세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어댑션 프레임워크 포 AI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AI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역할을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개발 언어가 나왔지만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자연어가 곧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발이 전문 개발자만의 역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 개발자들도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본인의 업무들을 자동화하고 본인의 업무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 혁신을 돕는 AWS의 서비스가 아마존 큐 디벨로퍼입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실시간으로 코드를 제안하고 리팩토링, 디버깅, 코드 최적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숙련된 개발자라도 본인의 시간의 3분의 1만 개발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 큐 디벨로퍼와 함께 하신다면 단순한 코딩 영역은 생성형 AI에게 맡기고 좀 더 창의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꼽은 교훈은 변화는 새로운 위험과 책임을 수반한다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하고 활용이 증가되면서 법적 규제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졌습니다. 최근에 생성형 AI 데이터 편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지 생성 AI에게 언프로페셔널한 사람을 그려줘라고 얘기하면 고령의 흑인을 표현한다거나 의사와 간호사를 그려줘라고 하면 의사는 남성으로 간호사는 여성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편향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적절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답변을 얘기하는 할루시네이션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의 한 항공사에서는 AI 챗봇 프로그램이 잘못된 환불 규정을 안내함으로써 관련 당국에 제재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AI를 좀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책임감 있는 AI, 영어로 얘기하면 Responsible AI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Responsible AI는 2010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 AWS도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구체적인 규제나 법률이 없습니다만 EU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를 따르지 않는 시스템은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먹이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만드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책임감 있는 AI를 준비하시지 않는 조직에서는 기술 부채를 떠안고 비즈니스 위험을 증가하거나 내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런 지침을 참조해서 내부 프로세스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먼저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팀을 구성하셔서 리스판시블 AI를 교육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에 인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또한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테스트를 지속하십니다. 혹시 리스판시블 AI가 생소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를 참조하셔서 내용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뽑은 교훈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커진다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준비된 시장을 만나거나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때 그 아이디어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에 머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서 실험을 시작해야 됩니다. 앞서 토마스 에디슨이 뉴저지 거리를 환하게 밝혔던 것처럼 생성형 AI를 통한 여러분의 작은 시도가 역사의 서막을 여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참조하셔서 실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AI 프로젝트도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범위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프로젝트를 선정하신 이후에 기존의 프리 트레인드 모델을 이용할 것인가, 직접 모델을 훈련시킬 것인가를 선택하십니다. 대부분은 검증된 기존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델이 선택되었으면 앞에 설명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파인 튜닝 또는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 등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시고요. 이 모델을 평가하시고 필요하면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성능이 나는 모델을 만드셨으면 이런 모델을 서빙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런 절차를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분야를 골라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를 골라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잠깐 설명드린 아마존 큐를 통한 자동화나 내지는 기업에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날리지 베이스를 통한 RAG도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아마존의 리더십 프린서플 중에 하나가 Think Big입니다. 크게 생각하라입니다. 기존의 틀을 넘어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큰 꿈을 꾸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혁신을 통해 큰 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AWS는 이런 혁신적인 도전을 하는 고객들을 돕기 위해서 생성형 AI 이노베이션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AWS의 AI ML 전문가와 파트너, 고객이 함께 생성형 AI를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를 다시 디자인해보고 맞춤형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사례들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이 서울 서밋에서 발표되는 많은 사례들을 참조하시는 것도 좋은 시발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바른 도구의 사용에서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 여러분의 업무에 딱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데이터도 안전한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탄탄한 기반에서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반 위에 정제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회의론과 과대 광고에서는 리더로서 구성원들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안정감을 갖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기술을 통한 업무의 재구성에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조를 재구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위험과 책임에서는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리스판서블 AI를 통해서 이런 위협을 완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치 폭발에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생성형 AI 도입에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